3월 21일 화요일 오전 476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문의 제목은 인위적 해양 쓰레기 연구에서 연구 주제의 시간적 경향과 공간적 분포, 잠재 디리클레 할당을 이용한 주제 모델링이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이고요. 오늘은 이동영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영입니다. 처음 이 논문을 발제를 하라고 받았을 때는 굉장히 이게 넘겨보는데 재밌었어요. 그게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근데 어젯밤에 이 논문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는 방법이 굉장히 이렇게 힘든 방법이거든. 직접 하려면은. 근데 지금 이제 챗GPT나 하여튼 AI 때문에 이런 이제 노가다를 하는 연구는 안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실제 요 논문에 기반해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챗 PDF나 뭐 하여튼 그런 거 활용했던 사례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부터 읽어보면 이게 제가 그냥 어디 번역 엔진에 돌린 거지? 그냥 돌려가지고 한 번만 쓱 읽어봤는데 약간 어색하지만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AMD, Anthropogenic Marine Debris죠. 인류 유발 해양 쓰레기라고 기계는 번역을 합니다. AMD의 발생은 우리 시대의 주요 환경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이라는 토픽 모델을 사용하여 AMD에 대한 연구 주제를 추론하여 연구 영역 전체를 제공합니다. LDA의 결과는 AMD 연구 주제가 대부분 응용 주제이며 다학제적 또는 횡단학적 연구 분야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주제의 시간적 추이 분석은 플라스틱 오염과 같은 주제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해양 쓰레기의 시공간 역학과 분포 패턴과 같은 주제는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나라별 주제 분포 분석은 내륙 국가에서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해양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AMD 연구 분야의 지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연구 주제를 잠재 디리클레 할당이라는 토픽 분석 모형을 이용해가지고 했다는 건데 알고 보니 이게 지금 우리의 관심인 챗GPT나 이런 어느 모델 개발에 핵심적으로 쓰였던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였더라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실제 논문은 이렇게 생겼고요. 마린 폴루션 블레틴에 2022년에 실렸고 교토 대학 연구진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연구기금을 니폰 파운데이션에서 받은 프로젝트에서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여튼 요 연구기금을 가지고 엄청 해양쓰레기 관련 연구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페이지가 그렇네. 어쨌건 요 드론 촬영해가지고 머신러닝 한 결과도 논문으로 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피겨 테이블부터 보고 제가 준비한 내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이제 연구 절차는 보면 스코푸스라고 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걸 서치를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복된 거 버리고 스크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실제 이제 이 해양쓰레기 연구가 맞는지 어떤지 사전 스크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분석을 하려면 앱스트랙트가 이게 웹사이트에 시키면 공개가 돼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놈과 안 되는 놈으로 분류해 가지고 앱스트랙트가 바로 이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2172개에 대해서만 이 연구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그 분석을 시켰다라는 거고요. 요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데의 설명인데 뭐 한마디로 말해서 도큐먼트의 인덱스, 그다음에 뭐 K는 키워드, I는 그 단어, C는 컨트리,
T는 ear, 그 다음에 뭐 알파, 베타부터 쭉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분포, 확률 분포죠. 한마디로 말해서 확률 분포를 활용해 가지고 총 D라는 숫자의 문서에서 D 안에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이제 뭐 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몇 개고, 토픽은 우리가 여기 나중에 보면 이제 50개로 정리를 하죠. 토픽을 몇 개로 썼을 때 뭐 이렇게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학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결국은 R 패키지에 넣어가지고 돌린 거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사전 작업들이 있죠. 뭐지 스탑워드라고 하는 뭐 그냥 문법적인 말들, 더 정관사, 부정관사, 그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뭐 이렇게 일반적인 논문에 쓰이는 뭐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이런 것들은 이 논문의 주제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 싹 없애가지고 여기 피겨 2에 나오는 요 계산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R 프로그램이 분석을 하게 했다는 거고요. 그 이제 모형 절차가 요건데 요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D 도큐먼트에서 N개의 숫자의 워드가 이 도큐먼트에서 얼마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한 이 K라는 토픽에 그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두 개를 결합시키면 이 단어들이 어떤 토픽으로 활용되고 있고, 역으로 말하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면 걔는 그 토픽을 많이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로 우리가 관측한 단어의 숫자이고, 나머지 뭐 Z라든지 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계산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변수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K 토픽을 정했을 때 어떻게 요 얘를 분석을 했는지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논문에서만 이걸 쓴 게 아니고 LDA를 쓸 때 일반적으로 요 프로세스와 이 논리에 따라서 다 했다라고 나중에 제가 그냥 그 검색을 했을 때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계산하는 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걸 이제 그림으로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큰 틀은 각 문서에서 토픽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냐라는 걸 도큐멘트 1번을 봤을 때, 자 우리가 플라스틱, 마이크로 데브리, 비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요 문서에서는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런데 요 그 토픽에 대해서 요 단어들은 그러면 어떻게 분포되어 있지? 그래서 뭐 만약에 토픽 2에는 그 해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라는 토픽에 해당한다. 그러면 요 문서에서는 플라스틱이 요만큼 쓰이고, 마이크로는 요만큼 쓰이고, 비치는 요만큼 쓰이고, 오션은 요만큼 쓰이더라는 거예요. 다음 문서 2로 가니까 여기에서는 폴루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고, 뭐 그 다음에 터틀 인제스천 버드라고는 약간 생물 섭취, 생물 비해와 관련된 어떤 토픽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네 라고 해가지고 요 토픽에 대해서 요런 단어 분포를 나타내는 거. 3번으로 가면 다시 아까 우리 앞에 봤던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서 또 애니멀의 인제스천이라는 단어가 이 문서 안에서는 연두색은 요만큼 쓰이고 생물 비해와 관련된 단어는 좀 더 많이 쓰인 거죠. 걔를 다시 진한 분홍색 내지는 연보라색의 토픽에 대한 분포로 봤을 때는 인제스천, 터틀, 버드, 애니멀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이더라 라는 걸 종합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상자에 있는 식으로 계산을 시켜가지고 이 키워드의 분포를 만들어낸 거고, 자기들이 한번 이렇게 한 번이 아니지 사전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니까 토픽이 50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티즌 사이언스부터 뭐 퀀티테이티브 리서치, 워터 컨디션과 퀄리티, 그다음에 스트래티지 오브 머린 데브리 모니터링 이런 토픽을 50개를 쭉 해가지고 분포를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이 토픽에 대해서는 이런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다. 키워드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 7 뭐 해가지고 이게 50개까지 갑니다. 예, 50개까지 가는 것들의 워드 클라우드를 쭉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50개의 토픽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보면 이게 별로 한번 뭐 튀었다 그러면 이때 뭔가 논문이 이 관련된 논문이 나왔는가 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재밌는 건 10분에 가면 10분은 완전히 튀었죠. 그래서 10분이 뭐였지? 트틀이었나 하여튼 이 주로 생물과 관련된 논문이 나왔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리뷰에서 인용하고 막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물 피해와 관련해서 특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런 튀는 토픽이 특정 연도에 튀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15번은 뭐였을까요? 인텐글먼트인데 생물이 그냥 마린 라이프인가요? 15번은? 네, 15번은 그렇고 19번은 뭐였을까요? 피싱에 뭐 마린 데브가 얼마나 모이는지 하여튼 이게 튀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50개까지 갔을 때 템포럴 트렌드를 보이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27번은 아주 많았다가 확 줄어가지고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죠. 27번은 뭐였어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초창기에 이제 이거 7, 80년대를 합쳐가지고 이게 한 걸 건데, 그죠? 이 트렌드가. 어쨌건 초창기에 있다가 이건 이제 뭐라 그러지? 약간 안정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거고, 35번, 뭐 38번, 39번 어쨌건 요런 이제 T는 것들이 있고, 요게 그러니까 70년대부터 20년 정도까지. 그리고 그래서 42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많이 증가된 추세를 보여주죠. 뭐였을까요? 마이크로 플라스틱. 예.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를, 41번도 비슷했지 싶은데, 어쨌든 시간적 추세를 보여주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어떤 경향성 이런 걸 보여주는 거는 이런 거 두 개밖에 없죠. 마이크로 플라스틱 연구라든지 이런 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다, 내지는 특정 주제에 대한 게 한 번씩 튀는 때가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발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토픽들의 순위 변동을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렇게 늘어난 거 줄어든 거 해가지고 요 지금 말해서 연보라색이 추세를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1번이 Developing Monitoring Technique이 제일 오면서 이제 많이 늘어난 순위가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보면 나중에 이제 리모트 센싱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각광받으니까 된 거고, 당연히 42번 마이크로 플라스틱도 최근에 이렇게 연구가 늘어난 거. 그 다음에 4번도 스트래티지 오브 머린 데브리 모니터링도 굉장히 순위가 상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에이펙 그게 모니터링 메소돌로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발전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키워드, 이런 토픽들이 늘어난다. 그리고 뭐 네 번째까지만 볼게요. Compound generated from plastic degradation.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 플라스틱이 데그레데이드 되면은 어떤 성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어? 어떤 게 환경으로 나가는 거야? 어떤 게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다. 그 밑에는 시버드 인제스천이네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올타임 좀 인기 있는 주제 이런 거였다. 그래서 그 추세를 이렇게 50개에 대해서 쫙 다 했다라는 거고, 요건 이제 나라하고 주제하고를 이렇게 해봤더니 뭐 이렇게 특정 토픽이 밑에가 이게 토픽이잖아요. 특정 토픽에 대해서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이 연구를 뭔가를 하는가 봐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한 두세 개 정도 이제 눈에 띄는 걸 했는데 이게 몇 번이었을까? 저는 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얘가 눈에 띄어 있는데 본문에서 얘를 언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 나는 사람 이걸 한번 토픽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끝으로 나라별로 이걸 이제 엔트로피,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걸 단순하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 주제를 많이 어떤 나라에 산다. 예, 그러면은 이 엔트로피가 높은 거죠. 막 다양한 주제들로 이렇게 흩어지니까. 근데 특정한 주제만 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엔트로피가 높다고 할 수 있죠. 계속 거기에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된다기보다 이 그림에서는 자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동북아시아, 한중일, 호주 이런 데는 완전 노랗죠. 그러니까 여기는 엔트로피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인 토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뭐 이게 진짜 대비되는 거는 아프리카 내륙 나라들이죠. 이런 데는 별로 하얀색은 안 하겠지. 하얀색은 이제 아예 안 하는 걸 끄고, 내지는 내륙 국가에서 해도 특정한 주제 몇 가지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까지가 피겨 테이블이고, 제가 논문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는 건 좀 시간 낭비일 것 같고, 물론 저는 이제 이 논문을 어젯밤에 일단은 다 읽어가다가 첫 번째 궁금한 게 뭐였냐. 당연히 이 LDA가 뭐지? 라는 게 제일 궁금해가지고, 그걸 찾아봤더니, 한 2개 정도 굉장히 재밌는 그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PPT에 링크를 넣어놨는데, GitHub에 누군가가 이걸 했는 과정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문서들의 특정한 토픽에 따라서 색깔이 다 이렇게 다를 거잖아요. 걔들을 찾아가지고 뭐 그래서 어떤 문서에는 이건 100% 나오더라. 뭐 어떤 문서에는 60%는 걔고 40%는 다른 토픽이더라. 뭐 이런 것들 해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그림이죠. 똑같은 어떤 그 수학적 논리 구조에 따라서 해가지고 토픽의 개수를 할당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색은 약간 컴퓨터 기술에 대한 거. 이거 뭐라 색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홍색은 세일즈 마케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파란색은 약간 뭐라지? 미디어 생산품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이제 이 문서 안에서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뭐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과정을 그대로 설명을 하면서 GitHub에 R 코드를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여기 이 논문에 이게 아마 한글이죠. 한글로 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이 논문에서도 이제 제일 어렵던 게 스탑워드, 그 다음에 시제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건 같은 단어인데 컴퓨터한테다 분석을 시키려면 다른 단어로 인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제해내는 게 제일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거거든요. 하여튼 그걸 이제 한글로 하면 더 어려워요. 사실은 영어보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하는 코드가 이것뿐만 아니고 엄청 많이 사실은 돼 있을 거고, 그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뭐 있냐, 그 다음에 코드 짜줘, 뭐 이렇게 해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건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궁금했던 건 도대체 왜 이 그 방법을 디리클레 할당이라고 하지? 라고 하는 게 요 앞에 조사했던 그런 걸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빙한테 레이턴트 디리클레 알로케이션은 왜 독일 수학자, 아니 그러니까 디리클레가 독일 수학자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수론, 뭐 확률론 이런 걸에 기여를 많이 한 학자다라는 설명은 있지만 왜 레이턴트 디리클레 알로케이션에서 디리클레 이름이 나오는지는 검색으로는 안 나와. 근데 빙한테 제가 구체적으로 물은 거죠. 나 독일 수학자인 건 알아? 근데 여기에 왜 이 이름을 따왔어? 했더니 자연은 처리 주제 모델링을 수행하는 널리 사용되는 생성적 통계 모델이다. 제너레이티브 AI의 기초인 거죠. 이 모델은 독일 수학자 이름을 따왔는데 왜 그러냐면 그는 수론, 감수론 등에 기여한 유명한 수학자였고
요 레이턴트 디리클레 알로케이션이 디리클레 분포라는 다별량 확률 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디리클레라는 이름을 가져왔다라는 걸 제 의문을 검색으로는 못 풀고 AI로는 풀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출처를 제시를 해주죠. 빙은 그렇다는 것. 네, 통계 전공자도 네, 통계 전공자도 처음 들어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냥 종합적으로 제가 그래서 챗 PDF한테 제가 이걸 하려니까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 유료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유료를 쓸 생각은 없는데 오늘 데모를 위해서 제가 $5를 결제를 하고 얘를 인식을 시켰더니 분석을 시켰더니 바로 주요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 논문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가질 만한 질문을 바로 띄워줘요. 읽어보니까 타당해.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쭉쭉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마지막으로 알지만 보여주려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연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거야? 뭔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리서치 토픽을 분석을 한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 답변을 제가 그 워드로 옮겨가가지고 바로 그냥 워드를 PPT로 만드는 기능을 또 아침에 공부를 해가지고 했을 때 사실 이보다 좀 안 예뻤는데 그래서 그 기능은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씁시다. 어쨌건 워드를 PPT로 바로 바꿨을 때 자, 이게 챗 PDF가 분석한 이 논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갖고 세 가지 예제 질문을 자기가 뽑은 거죠. 자기가 뽑아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질문 결과를 볼게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LDA를 사용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제가 제일 먼저 왜 LDA가 뭐고 왜 이걸 썼지? 라고 의문을 가졌잖아요. 그것처럼 LDA를 사용하는 것은 연구 주제의 시간적 경향과 공간적 분포를 종합적으로 지각을 하고 특히 중요한 거 나옵니다. 논문보다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논문은 앞으로 챗 PDF라든지 인공지능 때문에 특별히 이 LDA라는 모델 자체가 쓸 일이 뭐 그렇게 많을까 싶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SNS에 뭐라 그러죠? 버즈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걸 분석을 하는데 이런 모델이 좋을 거고 이것도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해양 쓰레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해봅시다. 우리나라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버즈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 라고 해놓으면 매일 아침에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지금 뭐가 늘어났습니다. 키워드가 뭐가 늘어났습니다. 내지는 뭐 일주일 단위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어쨌건 오션에게 제일 시사점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DNA, 뭐 이미지 뭐 이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해양 쓰레기와 관련해서 했다는 거고 두 번째, 자기가 제시한 질문. 연구 주제에 대한 정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앱스트랙트가 나오는 건데 이건 해양 쓰레기 연구는 한마디로 실용적이고 활용적인 어플라이를 위한 연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연구 주제는 적다. 생물학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제간 아까 뭐였지? 학제간하고 또 쓰이는 말이 하여튼 여러 학제 이제 다 학문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다. 그 다음에 활용은 이 한마디로 말해서 연구 주제의 지도를 만들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그런 뭐 워드 크라우드라든지 내지는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제1저자의 소속기관의 국가를 이용해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어떤 주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연구를 해야 돼? 라는 걸 발견한다든지, 내지는 지금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 연구 주제가 전 세계적인 연구 경향으로 봤을 때 뜨는 주제야, 내려가는 주제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 줄 기관에다가 이 R&D 할 때는 이게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우리나라 R&D 기획 연구에서 필수거든요. 그래서 R&D 기획 연구 예산의 절반을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추세 분석에 쓰라고 아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R&D 기획 연구하면은 사실은 수십억, 수백억짜리 기획을 할 거잖아요. 그걸 할 때 이걸 심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왜 이 연구가 중요한지, 추세는 어떤지를 정량적으로 해가지고 딱 보여줘야 돈 줄 사람이, 아, 이게 국제적으로는 뜨는 주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안 돼 있는 주제구나,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보여줘가지고 하여튼 기획연구의 그 예산 절반을 쓰라고 할 정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이런 이제 LDA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 방법론 얘기할 때 제일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정제 작업이에요. 이 논문에서도 마린 데브리와 마린 리트로 그냥 그 엔드로 했나 오어로 했나 검색을 했는데, 그렇게 그 스코프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해도요 이것과 관련 없는 연구가 수도 없이 나와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 마이크로 플라스틱 기획 연구했던 거 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뭐냐면 플라스틱 폴리머 개발하는 사람들의 연구야. 해양의 미세 플라스틱 연구 이런 게 아니고, 환경 중에 그 플라스틱 연구가 아니고, 대부분 하여튼 그 폴리머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이기 때문에 그걸 다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쓰는 시간이 많은데, 뿐만 아니고 어쨌건 우리가 이제 키워드라는 거하고 토픽이라는 거하고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걸 추려내고 하는 데서 쓰기 좋은 게 LDA다라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제 설명하고 본문 돌아가가지고 제가 쭉쭉 넘겨가면서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채팅에 네. 그래서 뭐 서론에서는 이제 AMD의 양, 뭐 정의,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이 문제다. 그 다음에 80%가 육상기인, 해상기인이 20%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그건 네거티브 임팩트를 여러 환경 생태계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AMD 스타디라는 게 본질적으로 사실 이제 멀티 디스플리너리한 거고, 여러 액터가 있고 그 중에서 MPO, NGO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건 이제 컴프레hen시브 어세스먼트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리뷰가 필요한데, 리뷰에서 최근 이제 추세는 메타 아날리시스라든지 비블리오메트릭 아날리시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걸 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웹 오브 사이언스라든지 스코프스 인덱스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토픽 모델이라는 걸 써가지고 토픽, 뭐라고 해야죠? 주제. 주제 모형을 쓰는데, 그건 probabilistic generative 모델, 생성적 모델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GPT가 제일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게 GP죠. 제너레이티브잖아요. 생성적 AI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지금 완전 충격의 도가니에 있는데, 이 모델도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 이 해양 쓰레기 같은 주제 카테고리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타블리시드 된 학문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데서 제시하는 대로 그냥 카테고리를 분석을 해버려도 워낙 이게 논문이 많이 나오고 하여튼 카테고리가 잘 잡혀 있을 건데, 해양 쓰레기는 안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스테매틱한 서치 그 전략이 필요하고, 뭐 목적 몇 번 얘기했고,
데이터 컬렉션도 이렇게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라는 프리스마라는 방법을 썼다라는 건데 뭐 뻔한 얘기예요 사실은. 네, 마린 데브리 or 마린 리트레인데요. 네. 그 얘기했죠. 퍼스트 오스의 국가 뭐 제가 토론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건 뭐 빨간 그걸로 했는데 여기는 보면 finally 타이틀이 checked to confirm이라고 하는데 요 절차에 보면 그 절차가 안 나와요. finally라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여기 들어가나? 하여튼 그림이랑 요 절차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제가 다 설명한 내용인 것 같고 제가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 놓은 주제들만 보여드릴게요. 그래. 토픽을 레이블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자동으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저자들 3명이 각각 이렇게 뽑았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있냐 뒤에 나오고 싶은데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여튼 3명이 같이 했을 때 이 정도면 상당히 그럴싸한 걸 뽑았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최근에 삽 굉장히 많이 하고 여기네. 타카야 에달 202 이게 아까 이렇게 드론 이미지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시킨 논문인데 하여튼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토픽을 주관적으로 할 수 있고 3명이 같이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뭔가 분석을 하더라도 항상 뭐라 그러지 그걸 영어도 생각이 안 나고 한글도 생각이 안 나요. 경험이 많고 지식에 기반한 주관성 이런 것들은 이런 데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있네. Experience and research related 사람들이다. 예. 그리고 뭐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가 얘기하고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하시는 동안에 제가 또 하고 싶었던 얘기 찾아볼게요. 일단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우리나라도 국내 R&D 할 때 어떤 기술 동향 분석 이런 걸 하는데 그 전문 컨설팅 업체가 이런 거를 기획 예산의 반 정도 가져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키워드를 무얼로 뽑을 거냐. 그러니까 그 컨설팅 업체들은 해양 쓰레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못 뽑아요, 스스로. 그래서 그 R&D 기획 팀에 전문가들 한 20명 가까이, 전문가라고 하기보다도 연구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한 20명 가까이 붙어서 키워드를 뽑아주고 그걸 가지고 업체가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3명의 저자들이 그걸 자기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도 어제 그런 얘기 좀 했는데 그 어떤 것이 양식업에서 온 거고 어떤 것이 어선업에서 온 건가 쓰레기를 보고 판단하는 그 능력은 이 굉장한 그 현장 경험과 연구의 어떤 그 누적된 지식이 필요한데 어제 우리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4명이 모여서 하면 된다고. 네. 그 4명이 모여서 하더라도 각자 따로따로 해보고 그것을 평균을 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그 키워드를 뽑는 또는 어떤 분류의 어떤 기준을 정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여기서는 3명이서 그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명 자체가 그 이제 논문을 많이 써봤고 뭐 워크숍도 열어봤고 근데 아티스트하고 뭐 일도 해봤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이 논문이 굉장히 잘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메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긴 했는데 논문 전체를 굉장히 따라가기 좋게 논문을 굉장히 잘 썼고 그 앞에 사실은 그 방법론 부분에서 어떻게 그 정제를 했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말하자면 우리 오션의 한국의 우리 해양 쓰레기 데이터에서 세그멘테이션 하고 라벨링 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거를 잘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머린 리터나 머린 데블이라는 두 가지 용어만 썼고 코스털 리터라던가 플라스틱 웨이스트라던가 이런 용어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료들은 그런 문서들은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많은 그 분석 방법을 길게 설명해 놓은 것이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유나님은 차라리 챗GPT한테 토픽이나 이런 걸 뽑아라고 시킬 수도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왜냐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데 챗 GPT가 거짓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3.5나 뭐 하여튼 3년도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가지는 어떤 한계점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이 논문이 굉장히 흥미있다가 2주 만에 흥미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 모델이 얘기한 그러니까 뭐지 LDA 이런 것들을 지금 챗GPT라든가 이런 데서는 종합해가지고 훨씬 더 크고 이렇게 좋은 모델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이 아니지 와 놀랍다 이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특히 챗GPT4나 빙하고 이렇게 검색된 결과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이런 연구는 자동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능을 이용해서 손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방식의 그 연구가 저도 리뷰 논문을 작년에 써봤는데 논문을 리뷰한다는 것 작년에 저는 81편 논문을 리뷰하는데 아무튼 읽어야 돼. 이거 읽고 그 안에서 거기서 제시하는 그 수치나 어떤 결과들을 한번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논문 같은 경우에는 2000편이 넘는 논문을 한 번에 뭐 1시간 반 뭐 이런 시간 안에 휘리릭 이 최종 분석까지는 그게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이 그림들 있잖아요. 그림들이 주는 시사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리뷰 논문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 쓸 것 같고 여기서도 이 논문을 뒤쪽에 이제 토론도 되게 잘 써놨는데 토론에서 보면은 그 연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런 트렌드를 먼저 보고 그래서 자기가 연구하는 것이 그 지난 40년간의 그 트렌드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어떤 그 가능성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에 더 좀 희소성이 있는지 노블티가 있는지 이런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준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뒤쪽에 설명 중에 뭐 하나가 약간 걸리는 거는 뭐였냐면 이 논문에서는 그 어떤 지식의 격차 부분을 얘기하면서 플라스틱에만 너무 집중해 있다. 그래서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뒤쪽에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이제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해양 쓰레기의 전문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 균형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죠. 플라스틱에 왜 이렇게 집중하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그 문제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뭐 플라스틱이 아닌 그 금속이나 나무 같은 그런 재질의 해양 쓰레기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빨간 줄 꺼놓은 거 하나 또 있는 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근데 감소하는 추세가 이 그 해변 쓰레기의 분포 패턴 뭐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줄어드는 건
절대 수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 같거든요. 워낙 플라스틱 연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그런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이 랭크드 로우 했는 게 이런 리서치 토픽이 reach the mature stage or hit the technical bottleneck에 도달해가지고 그게 이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하여튼 흥미로웠습니다. 종수님?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면 제가 세미나 논문을 선정을 할 때 사이언스 디렉터하고 스콥스 들어가서 주제어를 마린 데브리, 마린 레돌 이렇게 치고 선택을 하는데 저희가 매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토픽은 제가 제 스스로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런데 거의 다 이제 꿰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매달 치기 때문에 매달 이건 했는데 이거는 앱스트랙트 읽어봤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와, 아침에 이 논문을 보고 와 내가 이 논문을 정말 잘 선택했어라고 할 만큼 저는 이게 좋았어요. 왜냐면 동백님이 말씀하신 그게 저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굉장히 저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시사점을 많이 얻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흥미가 떨어지셨단 말이에요.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시사점을 얻은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언급을 한다면 요즘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저는 또 발제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발제를 맡길 때 마크로 데브의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들이 좀 접근하기가 장벽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고르려고 했는데 별로 없어요 사실. 뭐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어디죠? 방글라데시 뭐 이런 논문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너무 조금 뭐 여행 많이 간다는 그 지역 있었잖아요. 배 해체한다는 거. 거기에서 논문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마크로 데브 디스트리뷰션하고 그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포커싱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여기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어난다고 저도 느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그렇게 써줬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 이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뭐 드론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를 사실 어떻게 읽었냐면 마이크 호승님이 소리가 좀 작은가 봅니다. 마이크 가까이. 호승님이 번역을 해주셨어요. 아침에 제가 너무 바빴다고 했더니 그 번역본을 주셔고 번역본을 그대로 읽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제 느낌을 그대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요 부분은 따로 인용된 논문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어요. 그거는 선웅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굉장히 궤를 같이 하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챗 GPT 지금 수준은 굉장히 더 많이 발전을 하겠지만 제너럴하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이걸 쓰면 좋겠다라는. 근데 그걸 딥하게 들어가서 이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할 때는 그 중요한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아야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챗GPT가 생성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요 논문 나중에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단계까지 또 제너럴한 시사점을 얻거나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토픽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결국은 결정 단계에 가서는 우리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저는 이 논문을 보고 안 불안하네 라는 오히려 역설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논문은 1975년부터 2021년까지만 분석한 거라서 사실은 2022년 이후에 플라스틱 트리티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변화가 있고 그쪽에 논문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트렌드 같은 거 반영 못하고 챗GPT도 2021년까지 학습된 데이터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자료들을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챗GPT를 쓸 때도 얘는 2021년짜리야. 거기에 머물러 있어를 그걸 좀 의식하면서 검색 자료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보여주신 그림 중에 맨 그 피겨 10번 아니 피겨 10번이 아니고 그 앞에 피겨 9번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41번이나 04번 같은 거 42번 우리가 3개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네. 3개를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슨 마이크가 왔으니까 이 방 안에서 아, 참, 하나 더 하는 클러스터의 번호가 그림이 없더라고요. 피겨 10번에. 클러스터에 대해서 설명할 때 클러스터 1, 2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그림에는 클러스터의 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건 좀 빠뜨린 것 같아요. 어쨌건 요 부분 설명이 근데 이 저는 동그라미는 지금 종명님이 한 거고 네네. 원 논문엔 이게 없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1번부터 10번까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 결과는 약간 조금 하여튼 성에 안 찼습니다. 다른 질문 하실 게 있으신가요? 저도 전문가의 연구 영역이 본질적으로 위협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독립 연구자가 늘어날 수 있는 바탕이고 오션처럼 작은 조직도 기존의 인력 소모가 많은 연구를 해낼 수 있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여기서 어떤 분야에 어떤 측면에 동의를 하냐면 어제 우리나라 제일 선두 AI 개발 업체 대표가 3프로TV라는 데 나와가지고 이 현재의 AI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자기도 AI 연구자지만 20년 동안 AI 연구한 지금 엔지니어, 박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다 완전 멘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20년 동안 연구했던 각 분야별 방법론 있잖아요.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챗GPT라는 굉장히 큰 모델로 모든 문제를 이렇게 범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돼버리니까 자기는 특정 분야에 뭔가 이렇게 음성 분석에 나는 뭐다, 나는 어떻게 그런 분야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방법론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제일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해양 쓰레기라는 주제를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은 이제 AI 때문에 어떤 거든지 쉽게 갖다 쓸 수 있어. 내가 필요한 분석의 키워드 분석의 어떤 문제의식만 좋으면 AI한테 코드 짜줘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코드 연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좀 허무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또 윤아님이 얘기한 이런 하여튼 그 함의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질문은 아니고 다음에 다뤄주실 것은 지금 고래가 많이 멸종 위기종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양과 그 고래,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그런 걸 주제로 하나 다뤄주셨으면 더 심도 있는 주제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는 그래요. 네, 고래나 해양 포유류 또는 해양 생물과 해양 쓰레기 그 영향에 대한 관계 이런 논문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환님은 어떠세요? 이재환님도 혹시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자주 들어오시는데 요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여운 모자를 쓰셨네.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강원권역이 조금 사실 이 남해랑 서해랑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특성에 관한 것도 조금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잘 모르겠네. 그런 논문이 있는지. 그죠? 근데 이제 오션 40 들었을 때도 그 해양 생물들 이제 연구 관련해서 남해 쪽으로 이제 서해나 이쪽으로 사실 동해는 쓰레기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동해 쪽은 아무래도 동부서도형으로 해안선이 짧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서도 해양 쓰레기들도 있더라고요. 저 동해 쪽도 계속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쪽은 오히려 바다가 뭐 4,000m가 넘고 그런 데도 있고 하니까 그 해양과
그 해양 쓰레기 말고 그다음에 산불이 많이 나는 그런 요인으로 논문을 많이 해서 어쨌든 해양 쓰레기도 뭐 그 산불이 나면서 그 산불이 비가 오면서 다 쓰러져 내려오면서 그게 또 해양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양과 그다음에 산불과 그다음에 그 산불의 영향으로 인한 해양 쓰레기 이런 걸로 좀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그 동해권은 바다기사단의 아쿠아나이츠의 그 사례를 보면 바다 속에 침적 폐기물, 침적 어구, 그다음에 인공어초에 얽힌 어구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인공어초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논문을 하나 투고하려고 하긴 하는데 약간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어느 정도 자료가 모이면 한번 세미나에서 다뤄보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이상 혹시 네. 마치기 전에 우리가 네. 포션 그 창에 올렸는데 이게 이 저자들이 쓴 드론 영상 그 이걸 딥러닝이라고 했네요. 딥러닝 시켜가지고 그 쓰레기 판별을 시킨 결과인데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하고 우리 순웅님과 안시민은 커버리지 해변에 쓰레기가 얼마나 덮고 있는지에 대한 에스티메이션도 했다고 나와서 시간 날 때 한번 또 이것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너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많이 해주세요. 오늘 지금 25분이어서 시간도 충분히 됐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벨리시아님께서 발제해 주실 거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